잔잔했던 부산의 밤이 어둠 속의 혼란으로 잠식되는 듯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서울의 낮고 좁은 골목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한 소녀의 운명이 잔혹한 밤의 그림자에 의해 영원히 바뀌게 된다. 오래된 서울의 뒷골목은 네온 사인 빛조차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다. 12살의 어린 차은지는 비좁은 골목 어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민주는 한때 악명 높은 조직 하얀 사자의 일원이었지만 그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평범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이었다. 어둑해지는 거리는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고 은지의 작은 어깨는 혹시 모를 불안감에 살짝 떨렸다. 은지야, 아빠 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은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김민주는 딸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섰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김민준을 순식간에 에워쌌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은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더 이상 너희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김민준의 단호한 외침이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번민,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공기를 갈랐고 김민주는 빗물 젖은 골목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은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공포가 그녀의 목구멍을 옥죄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저 숨죽인 채 그 모든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흥룡에 맞선 대가다. 섬뜩한 외모의 우두머리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시신을 질질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지는 홀로 남겨졌다.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에서 그녀는 숨죽여 울부짖었다. 빗소리에 섞여 터져나오는 흐느낌은 12살 소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비명 같았다. 며칠 후 서울의 낡은 동네에는 김민준이 흥룡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은지는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맸다. 비에 젖은 옷처럼 그녀의 마음도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비틀거렸다. 그때 검은 우산을 든 한 남자가 은지에게 다가왔다. 네가 민준이 딸이로구나. 장태호는 은지의 작은 어깨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나는 장태호라고 한다. 내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지. 내가 너의 복수를 도와주마. 내 아버지를 능가하는 강자로 만들어주겠다. 은지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갈 곳, 기댈 곳도 없었다. 장태호의 제안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내밀어진 한 줄기빛과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장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은지는 알 수 없는 위험과 복수심이 도사리는 잔혹한 지하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과연 장태호는 은지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제안 뒤에는 또 다른 어두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은지의 복수 여정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지가 흥룡 조직에서 겪게 될 잔혹한 훈련과 냉혹한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잔혹한 복수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았던 그때 은지에게 남겨진 것은 검은 훈련복과 차가운 나무 단검뿐이었습니다. 어두운 훈련장의 공기는 땀과 피냄새로 가득했고 15살 은지의 얼굴에는 냉기만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흥룡 조직의 수장인 장태호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삶이라기보다는 칼날 위를 걷는 생존에 가까웠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은지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나무 단검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훈련 교관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은지야, 내 아버지는 나약해서 죽었다. 살아남고 싶다면 내 안의 모든 나약함을 도려내야 한다. 장태호의 말은 은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전투기술, 암살기법, 정보 수집,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차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살인병기로 변해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훈련복은 그녀의 두 번째 피부 같았고 나무 단검은 손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이 칼날 끝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피가 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죠. 목표물을 향해 달려들 때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접근했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적의 급소를 파고들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녀에게 고요한 칼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칼을 쥐면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목표물을 처리하는 그녀의 완벽함 때문이었죠. 그들은 은지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광기 어린 복수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15살의 어린 소녀는 28살의 냉철한 암살자로 성장했습니다. 차은지. 그녀는 이제 장태호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흑룡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녀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적들. 그들의 죽음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과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들을 내가 직접 처단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하지만 성공적인 임무 뒤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쾌감은 잠시뿐. 곧이어 찾아오는 허탈감은 그녀를 잠식했죠. 과연 이 끝없는 복수의 연속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적인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삶이 정말 아버지가 자신에게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그저 복수라는 덫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빗줄기가 거세지는 서울의 밤. 은지는 다음 임무를 위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진짜 칼이 쥐어 있었죠. 날카로운 칼날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피와 죽음으로 점철된 삶.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요? 은지의 고요한 눈빛 속에는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밤은 그녀의 오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성공적인 임무를 마친 후 차은지는 흑룡본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장태호와 몇몇 경호원들이 여전히 회의 중이었습니다. 은지는 보고서를 제출하려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 차은지 아비 말이야. 김민준 말이다. 그거 백사자 지시 아니었어. 내가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한 거였지. 은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다음 말은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는 조직의 이익이 최우선이었으니까. 그 아이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은지의 손에 들려있던 보고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지난 13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복수심. 그 모든 것이 바로 은인이라고 믿었던 장태호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은지는 절망감에 벽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김민준과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야, 나는 너에게 복수 대신 병원을 남기고 싶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밤새 은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행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성을 바쳐왔던 장태호. 그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의 원흉이라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이 배신과 진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은지는 장태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한 거였지.
그 한마디가 은지의 지난 13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태호의 손에 죽었고 장태호는 은지에게 복수를 위한 삶을 살도록 조작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겁니다. 배신의 칼날은 가장 믿었던 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 칼날은 이미 그녀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방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은지는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의 입술에서 겨우 흘러나온 말은 울음 섞인 신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오직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훈련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장태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은인이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은지의 눈앞에는 지난 13년간의 기억들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비 내리는 밤, 장태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던 그 순간, 그리고 복수를 맹세하며 흑룡 조직에 들어섰던 어린 은지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흘렸던 피와 땀, 잃어버린 젊음, 그 모든 것이 장태호의 교묘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망한 탑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수 대신 평온을 남기고 싶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은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복수심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장태호라는 악마의 손에 놀아나며 아버지의 진정한 바람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왔고 도시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차은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를 얽매던 복수의 사슬은 끊어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공허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태호에게 직접 복수해야 할까요? 하지만 또 다른 복수가 그녀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칼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평온을 찾고 싶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은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지난 13년간 복수심에 물들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장태호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은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소한의 짐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흑룡본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김민준이 그토록 바랐던 평온의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장태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대면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장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은지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결의가 담긴 주먹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신과 진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앞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은지가 과연 장태호에게 복수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유년 시절의 복수심은 차은지의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굴레를 벗어던지려 합니다. 더 이상 조직의 칼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서기 위해 그녀는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은용 본부. 장태호의 사무실 안. 차은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물건들만이 들어있었죠. 복수를 맹세했던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 장태호는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고 차은지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차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에 쥐어있던 회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들었구나. 그제야 장태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차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었다면 그 어떤 복수도 더는 의미가 없어요. 차은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내 최고의 칼이었다. 장태호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 같기도 아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이 칼. 다신 누구에게도 겨누지 않을 거예요. 차은지는 회칼의 시선을 한 번 더 던진 후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태호는 차은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조직을 떠난다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죠. 차은지는 장태호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우리는 저에게는 당신의 약점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 서로 평화롭게 헤어지는 게 어떨까요? 차은지는 장태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장태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알아도 언젠가 네가 다시 그 칼을 들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내 앞에 서 있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신. 절대로. 차은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한 후 장태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 차은지는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반도를 뒤로 한 채 안개 낀 바다 위를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부산.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곳.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배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이 손이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칼을 놓은 이 손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녀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더는 복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녀의 귀를 감쌌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자장가처럼. 1년 후 부산의 자갈치 시장. 비오는 밤 차은지는 한 횟집 구석에 앉아 마지막 광어 초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흑룡 조직에서의 기억, 장태호와의 마지막 대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이렇게 혼자 초밥을 먹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이 평화는 진정한 것일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삶은 또 다른 미완의 평온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으니 부산의 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스시집. 차은지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했던 분위기는 이정우 일당의 등장으로 산산이 부서졌죠. 그들의 시선은 곧 은지에게 향했습니다. 혼자야? 일본 여자 같은데. 외롭겠다. 이정우의 음흉한 시선이 은지에게 닿았고 그의 패거리들은 점점 더 껄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아무런 동요 없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스시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하네. 우리랑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재밌게 놀아보자고. 이정우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모든 행동은 정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광어 스시를 삼키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회 뜨는 칼. 깨끗이 닦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이정우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손을 뻗으며 은지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이쁜 아가씨가 왜 그런 소리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은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표면 위로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스시집 안의 모든 소리가 일시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은지의 내면에서는 1년간 억눌러왔던 본능적인 전투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그녀의 팔을 잡는 순간 은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죠. 5초만 조용히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머지 6명의 부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제히 은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은지의 눈에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은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시미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지는 순간 흑룡에서 보낸 13년간의 훈련이 본능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칼은 마치 그녀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은지는 몸을 살짝 틀어 피하고 사시미 칼등으로 그의 팔을 정확히 쳤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의자를 들어 은지를 공격하려 했지만 은지는 몸을 낮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자신의 동료와 충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또 다른 사내가 은지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그녀는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관성을 이용했습니다. 사내는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습니다. 막내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은지의 손에서 사시미 칼이 날아갔습니다. 칼은 정확히 그의 옷깃을 관통하며 벽에 박혔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불과 5초 만에 이정우와 그의 패거리 7명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코뼈가 부러졌고 나머지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화로회처럼 파닥거렸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때로는 평온조차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시집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손님과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군요. 은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명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명함에는 전흑룡 연락책, 차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평소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그 내면에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자신의 본능을 다시 한번 마주한 것이죠. 은지는 조용히 스시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부산의 밤거리를 걸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방금 7명의 남자를 제압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지 1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너무나 쉽게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이 손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본능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스시집 여인. 조폭 7명 제압한 정체는? 은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곳에서의 평온한 생활도 끝난 것일까요? 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어디로?
그리고 얼마나 오래 숨어야 할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차은지의 내면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밤바다를 감싸는 부산의 한 해변. 차은지는 벤치에 앉아 있었. 손에 들린 광어회 봉투는 오늘 그녀가 찾았던 횟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수많은 생명을 거두었던 이 손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살인의 도구였던 손이 과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광어는 아무 저항도 없이 잘리더군요. 하지만 전 아직 조금 남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지는 바다를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봉투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조심스럽게 집어든 종이에는 단정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횟집 사장님. 글을 읽는 은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불안과 고뇌로 가득했던 그녀의 표정을 밝게 비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번잡한 밤하늘과는 달리 부산의 밤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반짝이는 별빛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안겨주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평온이 무엇인지. 은지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결의와 함께 내적인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과거의 운명은 끝났지만 새로운 운명의 장이 막 열린 순간이었다. 은지는 모래사장을 따라 밤의 해변을 걸어갔다. 그녀의 발자국은 잠시 모래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가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칼은 더 이상 그녀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지만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차은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은 어떤 난관과 만날까? 그리고 그녀는 과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